자, 수능 특강 사회문화 12강 이자율과 총수요 본문 읽으면서 쭉 한번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3시쯤 돼가네요. 아이고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조금 많이 좀 졸립니다. 혹시라도 말 실수할까봐 좀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뭐 뺨 때리는 소리 났다 그러면 되게 열심히 수업하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글을 봤더니 이자율과 총수요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요. 총 5개 문단 나와 있네요. 자, 후딱 보겠습니다. 1문단 갑시다. 한 가지 상품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지점에서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다. 그냥 다 필요 없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데에서 가격, 균형, 거래량이 결정된답니다. 자, 이것의 모든 상품 확대해보면 총 수요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사려는 거고 총 공급은 모든 주체들이 팔려고 하는 것에 합의된답니다.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 써 있는 것 같은데 수요는 사는 거고 공급은 이 제공하는 거잖아, 그치? 그 뜻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자, 이건 한번 적어볼게요.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초과하게 되면 더 많아지게 되면 재고가 이거 되냐? 초과하면 재고의 증가로 생산이 둔화되지만 공급만 계속하고 사람들이 그 물건을 안 산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더 물건을 만들어봤자 뭐 메리트가 없겠죠. 그러니까 생산이 둔화된답니다. 총 수요가 총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그대로 가볼까? 총 공급보다 총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활발하게 물건을 사고 있는 거지, 그치? 초과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산이 활발해지게 된답니다. 따라서 생산은 활발해지게 된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뒤에 가볼게. 어쨌든 간에 국민의 소득은 이 소유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이 된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단 넘어갑니다.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외부와 무역을 하지 않는 폐쇄된 생산물 시장을 가정한답니다. 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시장은 외부와의 무역이 없다고 가정되어 있습니다. 자, 총 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로 이루어진답니다. 지금 적어볼게. 이 국가에서 총 수요는 사는 것은 소유는 소비자들의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의 지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진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 투자 부분입니다. 자,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란 기업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생산 설비 등의 자본재를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투자는 기업 행위이고 생산 능력 향상을 목표로 무언가를 하는 거랍니다. 자, 기업이 투자라는 이유는 장래에 미래에 일정한 수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써있네요. 자, 기업의 투자의 목표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익 창출입니다. 미래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그래서 예상 수익과 투자 비용을 비교하여서 투자 여부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답니다. 이때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자율입니다. 밑줄 쫙 쳐보겠습니다. 자, 이자율이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준답니다. 자, 근데 이 글이요. 자, 아까 전제 보셨어야 돼요. 외부에 무역이 없다 그래서 그치? 두 번째 전제를 깔아놓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기업이 은행에서 차입하여 투자한다는 말이 나와있죠. 그치? 차입이란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대출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이 생산시설을 늘려야 되는데 당장에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요. 원금만 갚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빌린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그 빌린 돈만큼의 일단 이자를 또 내줘야 돼요. 자, 이게 이익을 정리할 때 일단 핵심이 돼요.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자 부담은 당연히 커지게 되고 투자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투자의 감소가 된대요. 자, 이 말 그대로 한번 적어볼게요. 이자율이 높아져. 자, 내가 대출 받았을 때 만약에 2% 금리로 내가 대출을 받다 칩시다. 이자가 2%야.
근데 만약에 이자가 4%래. 그럼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은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니까 이자 부담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내가 결국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돈, 즉 내가 투자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그 돈의 금액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포함되는 이자가 커지게 되니까 투자 비용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따라서 투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답니다. 투자 자체가 감소되게 된대요. 자, 밑에 가 있습니다. 한편 이자율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 자, 이자율은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예시가 쭉 나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쌤은 그냥 핵심만 볼게요. 예시가 쭉 나와 있는데 이자율이 10%일 때 현재 가치는, 자, 현재 100만 원이라면, 다시 현재 100만 원을 내가 투자한다면 10%라면 90.9만 원, 90.9만 원이 되고, 이자율이 20%가 되면 83.3%가 된대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자율이 높아지면 높아짐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의 현재 가치는 떨어진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보자. 아까 전에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결국은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 그랬죠. 그치? 아니 봐봐.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예상 수익의 가치마저 떨어지게 돼. 그러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지. 따라서 투자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문단 끝에 똑같은 말 써 있잖아. 예상 수익의 현재 가치가 작아짐으로 투자 줄이게 된다고. 포인트는 이자율이 높아지면 투자 감소한답니다. 이게 포인트가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대로 네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이자율이 내려가면은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아까 써 있는 거 지금 거꾸로 가는 거야. 그치? 거꾸로 써 있어, 지금. 투자의 증가는 총수요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 글이요, 같은 얘기 계속 반복을 해요. 이 문단에 나와 있는 말에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여기 써놨잖아. 소비, 투자, 정부 지출 합친 거라며.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아까 이자율이 증가해서 투자가 감소했다 그런다면 다른 요인들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총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계속 볼게요.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 증가해. 아까 했던 얘기 반복입니다. 총수요가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대요. 자, 요 말을 아까 여기다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까 첫 번째 문단에서 국민소득도 결국은 총수요와 총공급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그치? 자, 지금 네 번째 문단에 지금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총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국민소득도 증가한다. 어쩌면 여기서 이미 말이 나와 있던 건지도 몰라요.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일해야 될 사람도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상품도 잘 팔려서 가격도 잘 올라갈 거고, 그럼 수익 얻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국민소득은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경기가 활성화된다는 얘기니까. 이해했습니까? 네 번째 문단 계속 볼게요. 자, 아무튼 총수가 증가하면 국민소득 증가하게 되므로 생산물 시장의 균형 가져오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을 평면에 나타내면 우하향 그래프가 된대요.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참 수능 특강이긴 하지만 이거 치면 좀 치사하다는 생각 들어. 보통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죠. 그치? 근데 여기 지금 이거 보세요. 조합 봤더니 Y가 먼저 나왔지. 그치? Y를 여기다 깔겠습니다. X축에다가 국민소득은 Y고 X축에 Y야. 말장난 같잖아. Y축 이자율, 아래 놓겠습니다. 자, 이자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시 아까 써 있었지? 자, 이자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투자는 감소하게 돼. 그쵸? 따라서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은 총수요도 같이 감소한다 그랬어. 그쵸? 그러면 이자율과 총수요는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치? 얘네가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국민소득도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민소득은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국민소득은 높아지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했습니까?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답니다. 자, 뒤에 보겠습니다. 한편 이자율이 일정한 상황에서, 자, 이 이자율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한번 이렇게 해볼게.
이자율이 요 지점으로 고정된 상황에서 소비나 정보 지출이 늘어난다면 아까 전에 총수요는 소비, 투자, 정보 지출이었지, 그치? 소비와 정보 지출이 증가를 한다면 총수요 당연히 증가를 하겠지, 그치? 총수요 증가는 국민소득 증가였어, 그쵸? 밑에 갑니다. 이 역시 총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대. 자, 이자율은 고정된 상태에서 그대로 국민소득만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자율이 여기였어. 자, 이거였다 치더라도 국민소득은 증가하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럼 그래프는 이 상태로 그대로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죠. 이해했습니까? 자, 이 이동은 다시 갑니다. 이자율이 고정되었다는 전제 하에서 총수요가 증가하였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래프는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요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되게 당연한 얘기야. 뒤로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율 변화에도 기업들의 반응은 다를 수가 있다. 이게 뭐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긴 한데요. 이제 학파가 나오거든요. 일단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일단 고전학파가 나와 있고 두 번째 케인스 학파가 나와 있는데 그 예시를 좀만 이따 들어볼게요. 일단 얘네 한번 적어볼게. 자, 고전학파랑 케인스 학파. 왠지 비문학 지문에 참 많이 나오신 양반들이라 나올 때마다 좀 2, 3대 이론 잘 봐두세요. 진짜 많이 나와요. 기본 이론으로 좀 상식 쌓는 선에서 많이 좀 기억해두면 정말 분명 메리트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좀 읽어볼게요. 이자율의 민감도에 대해서, 자,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이 이자율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다르다 그랬잖아. 아까 전에 그 뭐냐, 이자율이 증가하면은 투자 감소한다며,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이 반응을 한다고. 근데 이 반응하는 정도가 다를 수가 있대요. 그 반응하는 정도가 민감도가 돼요. 만약에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투자를 막 극단적으로 막 변화시킨다? 민감도가 높은 거고. 이자율이 바뀌든 말든 간에 나는 투자를 계속 늘린다? 그럼 민감도는 떨어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고전학파는 투자가 이자율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완만한 기울기를 갖는다라고 주장한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고전학파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기업은요, 기업가들은 합리적인 애들이야. 따라서 이자율이 일단은 변동하는 것에 따라서 이자율이 만약에 상승한다 그럼 투자를 줄이고 이자율이 하락한다 그럼 투자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정말 빠릿빠릿하게 투자를 변동시키는 애들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이자율과 국민소득에 관계된 그래프는 아까 우리가 봤던 요 그래프 똑같이 이렇게 가게 돼요. 이해했습니까? 이자율과 국민소득의 그 상관관계가 더 극단적이기 때문에 아주 완만하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이렇게 더 그려서 미안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이해하셨죠?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완만한 기울기를 갖게 된다. 완만한 기울기. 근데 케인스 학파를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요.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합리적인 원칙보다 야성적 충동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다시 갑니다. 기업가들은 야성적이고 충동적이랍니다. 자, 야성적이란 표현을 왜 썼냐면 이자율이 변동을 하든 말든 이자율이 상승한다 치더라도 얘들은 투자를 감행한다는 얘기가 돼요. 야성적, 약간 저돌적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다 투자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예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상화폐가 요즘 그렇잖아요. 막 가상화폐 막 떨어진대. 그때 막 무서워가지고 막 빼고 막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어. 그 가상화폐 그 가치가 막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막 투자가 막 변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상화폐가 떨어지든 높아지든 간에 일단 넣고 보자. 야성적으로 저돌적으로 넣는 사람들 있죠. 그치? 기업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앞에 나왔던 그래프랑 다른 가파른 기울기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대요. 가파른 기울기가 일단 발생하게 된답니다.
이자를 내리는 것은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국민소득을 늘리기 위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즉 이자율 변동이 얼마나 적절할 것인지 이자율과 관련된 정책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답니다. 무슨 그래프의 기울기가?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되셨습니까? 자, 요런 식으로 하면 요 지문도 뭐 분석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